독일은 수술 대기 4개월, 한국은 72시간. 심장 수술인데 시간이 달랐습니다. 2025년 겨울 프랑크푸르트. 한 남자의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은 말했습니다. 수술방이 없습니다. 4개월 후입니다. 아들은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3일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 소식에 독일 의대 학장은 학생 580명을 데리고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72시간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토마스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5살입니다. 2025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버지가 회의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이미 처치를 받고 계셨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 막힌 거라고 했습니다. 응급처치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막힌 혈관을 대신할 새 기를 만드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수술할 수 있습니까? 4개월 후라고 했습니다. 수술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4개월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을 더 내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됐습니다. 독일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버지가 4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의사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상태가 안정적이면 가능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기계 소리만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인 거래처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한 분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한국 병원은 당일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도 빨리 잡힌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한국.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삼성서울병원, 외국인 환자를 받는 국제진료센터가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적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관상동맥 우회술 필요, 독일에서 4개월 대기.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독일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저녁에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가 배정됐다고 했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낯선 발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또렷했고 태도는 차분했습니다. 도착하시면 바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당일 나옵니다. 수술 일정은 상태에 따라 빠르게 잡힙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경험이 많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코디네이터가 대답했습니다. 심장 수술 경험이 많은 팀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봤습니다. 독일 병원 앱 화면이었습니다. 수술 예정일이 찍혀 있었습니다.
4개월 후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4개월. 아버지에게 그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데 정보는 부족할 때 여러분은 뭘 믿으시나요? 저는 그때 한국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놀랐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한국이에요? 여기서 4개월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거기서 잘못되면요? 그때는 어떡할 건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더 위험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아내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꼭 아버지를 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 못할 무게가 있습니다. 서로 걱정되지만 티내지 못할 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도 알렸습니다. 독일 주치의가 저를 불렀습니다. 주치의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신다고요?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시아 병원은 검증이 부족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개월 기다리면 안전합니까? 주치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주치의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면 어떡하실 겁니까? 한국 병원과 독일 병원은 의료 기록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저희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보험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 받으면 독일 보험이 적용 안 됩니다. 의료 소송이 생기면요. 한국 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치의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물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서 늘 강한 척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일 겁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물을 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숨을 고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고 나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가서 후회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도 말렸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수술을 하겠냐고 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반대할 때 혼자 결정을 밀고 나간 적 있으신가요? 외롭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날 밤 한국 병원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코디네이터에게 출발 날짜를 알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가장 빠른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의료 동반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말 한마디가 평생을 버티게 한 적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오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독일 땅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안전벨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1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11시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버지 숨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밤새 잠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랬습니다. 가장 긴 11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72시간 안에 결판이 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공항 안이 밝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인수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아버지를 옮겼습니다.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아버지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산소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한 명은 계속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분 상태 괜찮으십니다. 걱정 마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새벽이라 길이 한산했습니다. 서울까지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독일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낯설었지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독일 병원과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영어로도 써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헤매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전화로 상담했던 분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자료는 이미 다 봤습니다. 오늘은 검사부터 끝낼게요.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검사실로 옮겨주셨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편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줬습니다. 걱정되시죠? 오늘은 검사부터 끝내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게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투 하나가 다를 때, 저는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인 적. 저는 한국에서 처음 그걸 느꼈습니다. MRI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장을 자세히 보는 검사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죠?
코디네이터가 대답했습니다. 전산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동시에 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에 문자가 떴습니다. 검사 예약 완료.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구나. 독일에서는 검사 예약만 2주 걸렸습니다. 여기서는 문자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CT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설명했습니다. 검사실이 옆 건물이에요. 이동 시간이 짧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 건물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검사실 사이를 이동할 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복도가 넓었습니다.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다들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급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혈관 조형 검사 일정도 바로 잡혔습니다. 심장 혈관에 약을 넣어 막힌 곳을 찾는 검사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검사만 2주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날 안에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EMR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자의료 기록이었습니다. 검사하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길 잘했을까?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날 안에 수술 여부를 판단할 핵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심장 혈관 사진이었습니다. 막힌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의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여기를 우회해서 세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며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입니다. 독일 진단과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가능합니까? 내일 가능합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놀라면 감사 인사도 안 나오더군요. 그 순간에야 숨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팀도 이미 구성됐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시작합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검사 완료. 수술 일정 확정.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독일에서 4개월 기다려야 할 수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착 다음 날 가능했습니다. 같은 수술이었습니다. 만약 독일에서 4개월을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굴빛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수술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보자.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눈을 뜨셨습니다.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저는 그날 밤 병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수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뻣뻣했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이동 침대에 아버지를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조금 쏟았습니다. 간호사가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빨간 불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꺼지면 끝나는 건가? 그 생각만 했습니다. 2시간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 번호였습니다. 독일 주치의였습니다. 수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선택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독일로 돌아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록이 연결되지 않아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전화를 한 걸까? 저를 흔들려고 하는 건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걸까? 간호사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요? 독일에서는 4개월 걸린다고 했거든요. 간호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환자 정보가 다 연결돼 있어서요. 검사 결과가 바로 올라갑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동시에 보시거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수술방도 많아요. 의료진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대기가 짧아요. 그 말이 오늘 하루를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환자가 중심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커피를 쥔 채 자리를 한 번도 뜨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뜨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다들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수술실로 보내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둘 다였습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길어지는 건가? 문제가 생긴 건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심장 수술은 원래 오래 걸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집은 잘 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실력 좋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7시간이 됐을 때였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회복하는 동안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아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형과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성공했다고. 형이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어떤 절차였어? 저는 설명했습니다. 도착 당일 검사. 다음 날 수술. 72시간 만에 끝. 형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형이 되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사실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사 임원진에게도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이셨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요. 72시간 만에요. 다들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식은 더 퍼졌습니다. 독일 의료계 사람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일 의료계 세미나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수술받고 온 환자 사례. 72시간 만에 관상동맥 우회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과장이겠지. 특별한 경우였겠지. 어떤 사람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길래? 한 사람이 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민헨대학 의대 학장 한스 밀러 교수였습니다. 한스 교수는 30년 넘게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독일 의료계의 권위자였습니다. 독일 의료가 최고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예외적인 경우겠지.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수술받고 온 사람들. 대기 시간이 짧다. 검사가 빠르다. 한스 교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우리는 수술방이 없어서 미룬다. 그런데 한국은 일정을 만든다고. 한스 교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한스 밀러. 독일 민헨대학 의대 학장입니다. 나이는 58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한스 교수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보기로. 민헨대학은 매년 해외 연수를 보냅니다. 의대생들이 다른 나라 병원을 견학합니다. 배우고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한스 교수가 바꿨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대학 이사회가 반대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한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대기 시간이 우리보다 더 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사회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산 문제는요? 체면 문제도 있습니다. 독일 의대가 한국에 배우러 간다고요. 한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체면보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한스 교수는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이사회가 승인했습니다. 올해 연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대기 시간과 의료 시스템 비교. 목적지는 한국. 580명의 의대생이 참가했습니다. 대규모 연수였습니다. 비행기 여러 대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스 교수가 맨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뒤따랐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한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눈으로 확인하자. 선입견 없이 보자.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한 나라네요. 한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토마스 아버지가 수술받은 곳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독일 병원과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견학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스 교수는 30년간 독일 의료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앞선다고 자부했습니다. 한국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볼 차례였습니다. 580명의 눈으로 한국 의료의 진짜 모습을 평생 믿어온 걸 내려놓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한스 교수는 그 용기를 시험받게 됩니다. 580명의 의대생이 서울 5개 병원으로 나뉘었습니다.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병원. 한스 교수는 세브란스에 남았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토마스 아버지가 수술받은 곳이니까요. 첫째 날이었습니다. 응급실을 견학했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대기 시간이 짧았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입니까? 한국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30분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은 4시간이 보통이었습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바로 분류가 됐습니다. 중증 환자는 즉시 치료실로. 시스템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한 학생이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한국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트리아지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환자 분류가 빠르면 대기도 짧아집니다. 학생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검사 시설을 봤습니다. 여기서도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중소병원에도 MRI가 2대 있었습니다. CT는 3대였습니다. 독일 대학병원 수준이었습니다. 장비가 최신형이었습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한국이 이 정도였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건 보여주기 아닙니까? 외국인이라 특별 대우 받는 거 아닙니까? 한국 병원 측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환자 동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기표도 직접 확인하세요. 학생들이 일반 환자 대기실로 갔습니다. 대기표를 확인했습니다. 번호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특별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빨랐습니다. 숫자로 비교해 봤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 한국 30분. 독일 4시간. 검사 결과 나오는 시간. 한국 당일. 독일 2주. MRI 보유 대수. 한국은 인구 대비 세계 상위권. 독일은 중간 수준. 한스 교수는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한스 교수에게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한국에 계셨습니다. 회복 중이셨습니다.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토마스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 전 수술받은 분 같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한스 교수가 인사했습니다. 민헨 대학 의대 학장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토마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아들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토마스를 바라봤습니다. 토마스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한스 교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스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간 독일 의료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흥분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다고들 했습니다. 배울 게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봤다고 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경은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580명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호기심에서 존경으로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나라. 여러분은 그런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귀국 전날이었습니다. 한스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였습니다. 독일 기자들도 왔습니다. 한국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견장이 가득 찼습니다. 의자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한스 교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없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의사로 일했습니다. 독일 의료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의대 학장이 이런 말을 하다니. 펜을 든 손이 빨라졌습니다. 한스 교수가 이어갔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봤습니다.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검사가 빠릅니다. 시스템이 효율적입니다. 독일에서 4개월 걸리는 수술이 여기서는 72시간 만에 됩니다. 같은 수술입니다. 차이는 시스템입니다. 한스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580명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눈이 열렸습니다. 한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연구해야 합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의료가 정말 그렇게 뛰어납니까? 독일 의료계에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스 교수가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스 교수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건 예외 사례입니다. 한국은 위험합니다. 반박이 나왔습니다. 한스 교수를 공격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독일 의료계 원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스 교수는 경솔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 방문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스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80명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직접 본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사진과 영상도 있었습니다.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믿어온 게 무너질 때 사람은 보통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용기도 있습니다. 한스 교수는 그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비난보다 진실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한 적. 토마스는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소식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스 교수를 봤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고마웠습니다. 한스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스 교수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토마스와 한스 교수. 병실 창가였습니다. 아버지도 깨어 계셨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스 교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덕분입니다. 580명이 눈을 떴습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 아닙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한국 의료진이 살려주셨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냥 비행기를 탔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아들이 포기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받아줘서입니다. 둘 다 감사합니다. 한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토마스가 결심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의료 분야 장학재단입니다. 한국 의대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를 살려준 은혜입니다. 작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한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윈헨 대학과 한국병원이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오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우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돕겠다. 회사 이름으로 기부하겠다. 한국에 빚진 게 있으니까. 토마스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한스 교수와 토마스. 굳은 악수였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손을 내미셨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가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토마스와 아버지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토마스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살았다. 토마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토마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다시 오겠습니다. 한국은 아버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토마스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보니 가장 큰 빚은 돈이 아니라 은혜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신가요? 갚아도 모자란 은혜. 토마스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 대한 감사를. 부모님 건강 요즘 어떠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보세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세계가 배우러 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자랑스럽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